저는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신 나간 시댁의 추악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예요.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였고 대학 다닐 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그때는 이성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인연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때 연락이고 뭐고 다 무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접근하는 남편을 받아준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남았네요. 뭐가 그리 좋아서 서로 호감을 키웠는지 모르겠고 연애만 할 걸 결혼까지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된 건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이 있었어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시다니요? 내 말이 어렵니? 왜 너는 자꾸 못 들은 척을 해? 결혼하면 시부모 모시고 살라고? 합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랑 둘이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 이런저런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기 바쁘다는데 저랑 남편은 그런 거 하나 없이 의견 조율이 참 잘 되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합가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갑자기 합가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좀, 저번에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니?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뭐 어때서? 잘못된 일도 아니잖아. 어차피 너희 신혼집 구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요즘 집값도 비싼데 괜히 대출받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사는 집 정리하고 너희들 가진 돈 합쳐서 넷이 살기 적당한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어때?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게 싫어서 거절하고 난색을 표했지만 시부모 역시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같이 살면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자기가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다면서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합가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를 구원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제 하나뿐인 형님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 자체였죠. 어머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부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중에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어머님도 할머님을 모시고 살기 싫어하셨잖아요. 저와 어머님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형님이 놀라웠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날카롭게 째려보며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같이 살자고 할 때 싫다고 했니? 내가 합가하자고 했을 때 죽어도 싫다고 한 거였어? 그걸 꼭 제 입으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어머님이 눈치껏 아셔야죠. 내가 너처럼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또 들어올까봐 무서워 죽겠다니까. 그래도 다행히 둘째는 너처럼 예의 없는 애가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제 생각엔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예의 없는 건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무조건 맞는 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잖아요. 뭐? 큰아들 회사 때문에 이민 가는 걸 지금 누구 핑계를 대는 거야?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에 느낀 점이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형님의 사이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형님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짜게 할 말 다 하면서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 놀랍더라고요.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형수? 말도 마라. 둘이 사이 장난 아니야? 누가 보면 전생에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믿을걸? 서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래,
어머님도 어머님인데 진짜 형님도 장난 아니시긴 하더라. 엄마는 어떻게든 형수 길을 꺾어보려고 하셨는데 형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엄마가 더 화를 내는 것 같아. 정말?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까 합가 이야기도 그렇고 은근히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인가 보네. 나한테도 그러시면 어쩌지? 난 성격이 형님처럼 저렇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형수한테만 그렇지 자기한테는 잘해주실 거야. 만약 우리 엄마가 자기 괴롭히면 내가 중간에서 막아줄게. 남편은 처음부터 본인만 믿고 이 집안으로 시집 오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주둥이를 틀어 막아버렸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사랑에 속아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남편에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형님의 이야기를 대강 듣고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형님과 단둘이 있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근슬쩍 눈치를 보며 형님께 물었어요. 형님, 정말 어머님 때문에 이민 결심하신 거예요? 진짜 몰랐어? 남편 사업도 사업인데 어머님이 지독하게 괴롭히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 다시 생각해.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러자 형님은 제 얼굴을 보고 빵 터지며 크게 웃더라고요. 농담이야, 농담. 동서 반응 너무 웃기다. 어머님 때문은 아니고 진짜 사업 때문에 이민 가는 거야. 나랑 어머님이랑 사이는 대충 봐서 알지?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내가 조언 하나만 할게. 앞으로 최대한 어머님이랑 엮이지 마. 그게 결혼 생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꿀팁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비 형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짜 찝찝한 기분을 이루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머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형님이 저런 말을 다 할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다가올 제 결혼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절대 합가는 안 된다고 선언했고 신혼집은 최대한 시댁과 먼 거리로 정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며 무조건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던 남자친구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왔는지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엄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냥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일하는 동안 집안일도 도와주고 나중에 애 낳으면 믿고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합가하자는 소리야? 그냥 그러면 좋겠다는 소리지. 진짜 미쳤어? 내가 저번에 똑똑히 말했잖아. 합가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럼 집이라도 엄마 집 근처로 구하자. 너무 멀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엄마가 서운하다고 하셔. 형 미국 가고 나면 이제 자식은 나밖에 없는데? 그래? 그럼 차라리 나랑 결혼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평생 같이 살아.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지만 시댁과는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 그 전에 제 생각도 형님과 같았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로 지내더라고요. 결혼 전에 친딸처럼 지내겠다고 하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절대로 편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강제로 선을 그어서라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생각만 강요하는 게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친구가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제 뜻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시댁과 최대한 먼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 몇 달 뒤에 무사히 결혼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평화로운 주말 아침에 의문의 초인종 소리가 행복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어휴, 힘들다 힘들어. 마침 집에 있었구나? 연락도 없이 시부모가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이 저희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생각난 김에 너희들 얼굴 보러 왔어. 볼 일이요? 어머님이 이 동네에 무슨 볼 일이 있으시길래? 왜? 우리가 찾아와서 싫어?
너는 어째 오랜만에 본 시부모한테 자랐다 안 자라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하니? 너무나도 뜻밖의 방문이라 당황했고 어쩔 수 없이 커피와 과일을 깎아서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직 식전이라며 밥을 차려오라 하셨어요. 남편이랑 같이 천천히 나가서 점심을 외식으로 때울 생각이었는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냉장고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었고 어찌저찌 냉동실까지 다 뒤져서 점심 밥상을 차리긴 했는데 시어머니 성에 찰 리가 없었죠.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반찬이 이것밖에 없니? 너는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밥상 꼬라지가 이래? 이래서 내가 같이 살자니까? 기어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 주말이라 냉장고에 음식이 딱 떨어졌거든요. 이따 나가서 장 봐올 생각이었어요.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장을 봐서 채워놔야지. 내가 불안해서 우리 아들 너한테 맡길 수 있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살펴보고 음식간이 어떻다, 짜다 싱겁다, 잔소리를 하셨어요. 귀에서 피가 난다는 말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난처해하고 있으니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분위기를 전환할 겸 엄마 아빠는 근처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냐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부동산에서 집 계약하고 대충 훑어보고 오는 길이다. 계약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직 너한테는 말을 안 했니? 우리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로 했어. 마침 이쪽 라인에 매물로 나온 집이 있더라. 저는 너무 놀라서 밥을 먹던 숟가락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있으니 시어머니가 사악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 밥을 먹다가 저 말을 듣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보며 웃는 시어머니의 미소가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먼 곳까지 이사를 온다고 하는지 시어머니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남편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당장 집 내놓고 이사 가자고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부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싫어? 그럼 어쩌라고? 어머님이 작정하고 나 괴롭히려고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할 짓 없는 사람이야? 그냥 보고 싶고 가까이 살고 싶으니까 그러셨겠지. 당신이 걱정하는 일 같은 거 아니려나. 가까운 곳에 사니까 앞으로 우리 많이 도와주실 거야. 그냥 편하게 생각해. 뚫린 입이라고 말은 청산유수였죠. 편한 건 자기나 편한 거지. 시어머니를 편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성격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요. 기껏 시어머니와 먼 거리에 집을 얻었는데 바로 같은 동으로 이사를 왔으니 앞으로 찾아올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압박해 오기 시작했어요. 얘, 너 지금 어디니? 저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긴 같이 저녁 먹으려고 그러지. 너희 시아버지가 갈치가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집에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갈치 좀 사다가 구워라. 하는 김에 밑반찬도 몇 가지 하고. 시모는 제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이거 사와라 저거 만들어라 매일같이 시키더라고요. 같이 저녁 먹자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와 남편을 불러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툭하면 퇴근한 저를 불러다가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하는데 나이를 먹으니 몸이 말을 들어야 말이지. 너도 이해하잖니?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속상해. 침대 밑에도 확실하게 물걸레질 해야 한다. 아주 종노릇도 이런 종노릇이 없더라고요. 잠만 각자 집에서 따로 잘 뿐이지 퇴근하면 거의 우리 집에 와 계시거나 시부모 집에 건너가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본인 아들은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하면서 저는 집안일하는 가정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어떻게 하면 저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부려먹을까 고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심지어 주말도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가 이사 온 뒤로부터 행복했던 신혼생활도 끝이었고 제 개인 생활도 없었습니다. 그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의 연장선이었죠. 내 집에서 주말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쯤 되니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문득 시어머니가 제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별일은 아니고. 앞으로 너가 우리 식사 좀 책임져야겠다.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내려오라 해서 갔더니 다짜고짜 자기들 식사를 저보고 책임지라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잖아. 앞으로도 어차피 이렇게 살 건데 아예 너가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이 나이에 하루 세끼 차려 먹기 힘들기도 하고. 이왕이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얻어먹는 게 낫지 않겠니? 점심은 우리가 알아서 때울 테니까 내일부터 아침 저녁은 너가 준비해라. 아니,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침 저녁을 차려요? 그러니까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해.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회사 다닐 생각이야? 그 말은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너무 분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당장 먼 곳으로 이사 가자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건 불가능하니 우리가 이사 가자고요. 하지만 여기서 남편의 반응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저번부터 왜 자꾸 이사 타령이야? 우리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굴어? 어차피 지금까지 하던 거잖아.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 싫어하는 티를 너무 내니까 나도 솔직히 기분이 나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12첩 반상 같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믿고 있던 남편에게 완전히 발등을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와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열이 받아서 집을 박차고 나갔고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어머님 댁에 있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아침밥 차리러 온 거야? 남편 말대로 저는 시부모님께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드리려고 갔던 게 맞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가 예쁘다고 밥상을 차려주냐고 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었죠. 성심성의껏 기가 막힌 아침상을 차려서 작은 복수를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약간 감동한 눈치였죠. 역시 당신도 우리 엄마 말씀에 따르기로 한 거야? 어제 내가 너무했지?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내가 괜히 화를 냈네. 그래, 당신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 아버님이랑 다 같이 아침 먹어야지. 저는 미리 가방에 가져온 건빵과 우유를 꺼내서 새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시부모에게 아침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식탁을 확인한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너가 아침을 차렸다고? 지금 이걸 아침밥이라고 먹으라는 거냐?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정성 들여 준비했으니까 빨리 드세요. 제가 손수 준비한 마지막 아침밥상이에요. 밥그릇에 담겨진 건빵 몇 조가리와 우유를 보고 남편도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만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본인 때문에 아들이 이제 이혼할 거고 매일 직접 아들 밥상 차리셔야 하니까요. 저는 오늘부로 짐 챙겨서 나갈 겁니다. 너 진짜 1억이야?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너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니? 하루빨리 서류 만들어서 이혼장 보낼게. 그래,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둘 생각 없다.
어디서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혼 이야기를 들먹거려? 너 이렇게 버릇없는 거 너희 부모님도 아니?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지 말고 본인이나 똑바로 사세요. 어머니 버릇 없는 걸 보니 집안 교육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네요. 다른 며느리 같았으면 마지막 아침상이 고모가 없었어요. 그냥 평생 아들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저것 봐라. 큰애보다 더 심한 것이 집안에 들어왔네.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겨 혼자 길길이 날뛰었고 시아버지는 집안 꼴이 잘 돌아간다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이야기를 좀 더 하자고 붙잡았지만 다 뿌리치고 집을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미리 챙겨놓은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혼 소식을 말씀드려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불효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들일 테니 당당하게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합의 이혼을 제시했는데 남편은 어림도 없다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제가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제 쪽이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구질구질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남편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종부리듯 하며 집안일을 시키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니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남편의 구질구질함이 폭발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 너처럼 좋은 아내가 어디 있겠어? 내가 우리 엄마 말만 듣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이 안 됐던 거야. 내 잘못 인정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진짜 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개가 똥을 끊지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겠니? 너 대신 부모 밥 차려줄 사람 필요해. 너네 부모는 너가 알아서 챙겨. 나도 우리 부모님이나 챙기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게. 며칠 제게 징징대며 매달리다가 이제는 좀 연락이 뜸해진 것 같아요. 이혼한 이후로 미국에 사는 형님과 잠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시원하게 이혼하길 잘했다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인간 만나지 말고 잘 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비록 이혼했지만 형님과는 종종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부모님이랑 살며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즐기는 중이에요. 언젠가 다시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일과 제 삶에 집중을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생각으로 사는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누군가 자신에게 한 만큼 똑같이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주고 시원하게 이혼해버린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당시에는 크게 싸울 일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이상한 똥꼬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걸 똑같이 상대방에게 되갚아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생신 때 용돈 30만 원 드렸으니까 이번 장모님 생신 때도 30만 원 똑같이 드리면 되겠지? 뭐? 그냥 알아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따져가며 해야 돼?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드리는 게 맞는 거야. 형평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자기도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선물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편은 정도를 넘어서더라고요. 만약 저였다면 친구가 어떤 선물을 제게 해줬을 때 비슷한 금액의 다른 물건을 답례로 해줬을 것 같은데 남편은 완전히 자기가 받은 똑같은 물건을 답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선물을 줬던 상대방이 자기가 준 선물을 돌려주는 건가 하는 오해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문제는 자기가 조금 더 이득을 봤을 때는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나는 어머님 생신에 따로 백화점 상품권도 챙겨드렸잖아. 그건 왜 계산해서 빼는데? 상품권은 당신 회사에서 받은 거 그냥 드린 거잖아. 그걸 당신이 챙겨줬다고 하긴 좀 그렇지. 회사에서 주던지 길을 가다 주워오던지 상품권은 돈 아니야?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면 구두방에 팔았을 때 18만 원은 받았겠다. 알겠어. 그럼 내가 장모님 생신에 18만 원 더 드리면 되는 거지? 매번 남편이 저런 식이니까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돈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용돈이야 저희 부부 같이 벌고 있으니 같이 드리는 건데 제가 자기 엄마한테 챙겨준 건 전혀 모르는 척 넘어가고 어떻게든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돈을 안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에게 더 챙겨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결국 남편은 끝까지 18만 원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하길래 제 용돈에서 2만 원 더 추가해서 50만 원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자기가 한 만큼 최대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만 받으려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 갈 때는 내가 운전했잖아. 장모님 집 갈 때는 자기가 운전하는 게 맞지 않아? 나만 운전하느라 너무 힘들어. 장모님 댁 가는 길이 짧은 것도 아니고. 알겠어. 그냥 나보고 운전해달라고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너희 집, 우리 집 따져가며 말을 해야 돼? 아니, 서로 공평하게 하면 좋잖아. 공평? 막말로 똑같이 따질 거면 당신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손님 대접 받으면 안 돼. 나는 시댁 가면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어머님 따라다니며 집안일 하잖아. 근데 당신은 우리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무슨 공평 타령이야?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고 친정은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2시간은 걸립니다. 물론 저희 집에 다녀오려면 운전하기 힘들고 고생이라는 점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자기가 피곤하니까 운전을 해주면 안 되겠냐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저렇게 반반씩 똑같이 하자고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 나쁘고 얄미워서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진 않더라고요. 정말 피곤한 부분 중 하나는 시댁에 방문할 때 과일 선물 세트라도 사서 가면 꼭 우리 집도 똑같은 걸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따가 장모님 댁 가야 하니까 어제처럼 가는 길에 사과 한 박스 사서 가자. 우리 부모님은 사과 잘 안 드셔. 감 좋아하시니까 감으로 살게. 무슨 소리야? 할 거면 똑같이 해야지. 우리 집에 사과를 사드렸으면 장모님 댁에도 사과를 사서 가야 하는 거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차별이야? 어머님은 원래 사과 좋아하시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사과 잘 안 먹는다니까? 감이 더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사드리자고 하는 게 차별이지. 똑같은 금액에서 고르면 될 거 아니야. 비싼 거 안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같은 금액으로 산다고 해도 사과는 조금 저렴한 느낌이잖아. 그냥 똑같이 사과로 통일해. 그게 공평한 거야. 남편은 매사에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하려고 드니 정신적으로 정말 피곤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완전 자기 좋을 쪽으로만 똑같이 잣대를 들이댔어요. 이런 것 말고도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일일이 그런 걸 다 이야기하자면 오늘 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늘어질 것 같네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면 상대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똑같이 기싸움을 하려고 하면 제가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너 알아서 하라 하고 포기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우의 결혼식과 시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동생 내년에 결혼식 올리기 전에는 엄마 건강이 나아져야 하는데 큰일이다 진짜. 그러게 지방 경사 앞두고 아가씨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어머님이 얼른 나으셔야 아가씨도 그렇고 당신도 마음이 편할 텐데. 아까 병원에서는 뭐래? 어머님 계속 입원하셔야 한대? 글쎄 병원에서는 더 입원하라는 말은 없던데. 계속 지켜보긴 해야지. 우리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안 그래도 무릎이랑 허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나이에 교통사고까지 당했으니 회복이 오래 걸리겠지. 저희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졸음 운전하는 트럭에 받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과정에서 무릎을 크게 다치셨어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관절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었죠.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 별말 없으면 조만간 회복하셔서 털고 일어나시겠지. 당신은 가만 보면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빨리 일어나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한테 관심이 없긴 왜 없어? 솔직히 맞잖아. 우리 엄마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화 몇 번이나 했는데? 병원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이번 일로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나도 당신한테 정말 실망 많이 했어. 아니,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네. 내가 어제도 전화드리고 이틀 전에도 병원 갔다 왔잖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했다고 큰 소리야. 다른 며느리들은 회사도 휴가 내고 옆에서 수발든다더라.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아픈 시어머니 간병도 안 하는 나쁜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쓴답시고 이틀에 한 번은 괜찮으시냐, 불편한 곳 없으시냐 전화도 하고 일부러 퇴근길 반대 방향인데도 병원에 한 번씩 들러서 얼굴도 찾아뵙고 왔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서운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고 또 며칠 후에는 갑자기 자기 동생 결혼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내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로서 선물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잘해주면 좋긴 하지. 뭘 얼마나 할 생각인데. 최소한 TV, 워시타워, 냉장고, 청소기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어. 그게 기본 살림이잖아. 밥솥은 엄마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난 저렇게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 여보, 워시타워, 냉장고 이런 거 얼마나 하는지 알기나 해? 알지. 내가 계산해봤는데 신상으로 쫙 맞추면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 우리 그 정도 돈은 있잖아.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집 사려고 적금 들어가는 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적금 깨서 해주면 될 거 아냐? 돈이야 또 모으면 돼. 여보, 그건 당신이 아가씨 혼수를 다 해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냥 냉장고나 TV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어때? 그래야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해주는 우리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지. 너는 자기 친동생 아니라고 말을 그렇게 하냐? 내 동생한테 해주는 게 기분 나쁘다는 소리야? 좋아, 알겠어. 나중에 처제 결혼할 때 두고 보자. 나도 당신이 내 동생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줄 거야. 진짜 유치하다 못해 지능에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상종도 하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 하고 저는 신경 쓰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쫌스러운 성격과 똥꼬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후폭풍이 돌아올 것이 더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친정아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또다시 남편과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검진을 다시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암 소식에 우리 식구 모두 깜짝 놀랐지만 아빠는 바로 수술 날짜를 예약하셨고 엄마는 아빠를 챙기느라 고생하셨어요. 저와 여동생은 엄마와 아빠 모두를 걱정하며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우려고 노력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 반차를 내고 오후에 아빠가 입원한 병원에 들렀는데 아빠는 주무시고 계셨고 엄마와 병원 식당에 내려와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저희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요즘 김서방은 많이 바쁘냐? 그 사람은 그냥 평소랑 똑같지. 갑자기 그건 왜? 너희 아빠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좀 약해지나 봐. 요즘 들어서 김서방은 언제 오는지 기다리더라고. 회사 일로 바쁘더라도 한번 와서 얼굴 비추면 좋을 텐데. 다음엔 김서방이랑 같이 와. 네 아빠가 아들이 없어서 김서방을 은근히 아들처럼 생각했거든. 엄마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평소에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던 아빠였는데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많이 약해지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꼭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이나마 아빠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아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나랑 같이 아빠 병원에 좀 갔다 오자. 병원? 갑자기 병원은 왜? 아까 낮에 병원 갔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아빠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신대. 평소에도 우리 아빠가 당신 많이 좋아하셨잖아. 주말에 나 약속 있는데. 그럼 이번 주말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괜찮아. 꼭 가야 돼? 그냥 내가 따로 전화드리면 안 되나? 가기 싫어서 그래? 아빠 입원하고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안 찾아갔잖아.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직접 얼굴 보여드린 게 낫지. 근데 당신도 우리 엄마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 안 가고 전화만 드렸잖아. 당신도 그랬으면서 나보고는 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어머니 병원에 많이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2번씩 찾아가고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입원해 있을 때 당신이 엄마한테 잘했더라면 나도 당연히 장인어른한테 병문안도 가고 잘했었겠지. 이게 다 인과응보라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경악스러운 생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어머니 병원을 찾아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장인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똑같이 갚아줄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진짜 제 결혼 생활 자체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어머님 병원에 안 찾아갔다고? 너가 와봐야 몇 번이나 왔다고 그래? 나랑 우리 엄마는 안 온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어. 와, 진짜 어이없다. 저런 인간을 사위라고 보고 싶어하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네. 친정아빠가 암 수술 받기 전에 사위 보고 싶다 해서 한번 같이 가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개소리라 진짜 속에서 있는 대로 화가 올라왔습니다. 가뜩이나 아빠 일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말을 저 따위로 하면 당연히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 가지마, 가지 말라고! 너 따위 인간 필요 없어.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냈더니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뒤늦게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며 정 그러면 이번 주말에 병원에 같이 가자며 또 허파 뒤집어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난 꼭 그런 말은 아니었는데. 알겠어.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엄마 병원 온 적이 있으니까. 나도 장인어른 병원에 한번 같이 갈게. 끝까지 제가 시어머니 병원에 간 적이 있으니 자기도 한번 가주겠다며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대답도 하지 않고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동안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고 제 나름대로 속에서 화를 식히는 방법이었어요.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결혼을 했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후회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나중에 남편이 우리 아빠 병원에 갔었다고 얼마나 꺼드럭댈까 생각을 하니 상상만으로 꼴보기 싫어져서 그냥 주말에도 혼자 아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는 죄송했지만 남편은 출장 가서 못 온다 말씀을 드리고 대강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괜찮다며 회사가 먼저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내심 서운한 얼굴을 보니 또 속이 상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오르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아빠는 제게 노란 서류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김서방 오면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받아라. 저는 이게 뭔가 싶어 확인을 해봤더니 아빠 재산 상속에 관한 서류들이었고 경기도에 있는 땅을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아빠, 갑자기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너만 주는 것도 아니고 둘째한테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아무 말 말고 받아.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왜 주냐고. 내가 아빠한테 언제 재산 달라고 했어? 수술하면 괜찮대. 자꾸 약한 소리 하지 마. 아빠는 별다른 의미 없고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정리를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뿐이라며 받으라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으니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지만 진짜 이러다가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왔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 아빠가 다시 건강을 되찾기만 바랬어요. 그날 집에 와서도 제 기분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안방에 누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남편은 계속 제 눈치만 슬슬 보며 피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동생을 만나서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 동생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조만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아빠가 아프게 되며 양가 부모님께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동생에게 아빠가 물려주는 재산에서 일단 어느 정도를 떼어 너희들 신혼집을 마련하라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나도 모아놓은 돈 있어. 알아, 아는데 그래도 이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 일단은 너 신혼집부터 구하자. 아빠도 그렇게 하길 원하실 거야. 동생은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제가 이제는 동생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빠가 물려주신 재산에서 제 몫이 줄어들었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 뒤로부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말씀이 다 사실이야. 뭔 소리야?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받은 돈으로 처제 신혼집 사줬다며? 그게 사실이냐고. 아, 그거? 맞아. 내가 사줬어. 그게 왜? 그게 왜라니?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할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사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빠가 준 돈으로 내 동생한테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장인어른이 미리 재산 물려준 것도 나한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생각이었는데? 나 아까 장인어른한테 전화했다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데. 저는 남편한테 이건 분명히 우리 집안일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상한 소리를 저한테 또 하더라고요. 나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처제한테 집 사줄 생각이면 내 동생한테도 똑같이 집 사줘야지. 내 동생 결혼할 때 당신이 혼수 가지고 뭐라고 했어, 안 했어? 너가 그러고도 나랑 내 동생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러더니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제 손에 들려있는 가방을 낚아채서 거꾸로 들고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집안 돈 관리는 전부 자기가 할 거라면서 장인어른이 주신 재산 빨리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가 있나 싶었죠. 제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서 방바닥을 뒹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저도 참을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들 중에 뭐가 있는지 뒤지고 있는 남편을 제가 그냥 발로 차서 넘어뜨려 버렸어요.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가 뭘 한 게 있다고 우리 아빠 재산에 이래라 저래라야? 사위로서 너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이젠 사위라고 할 수도 없지. 너 같은 놈은 내 남편으로 생각도 안 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우리 이혼해. 이혼? 지금 말 다 했어? 그냥 나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내 동생한테 똑같이 해주면 될 일인데 이걸 이혼까지 하겠다고? 끝까지 자기 동생 신혼집을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냥 여기에서 깔끔하게 끝내자 말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빠에게는 죄송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친정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 소식에 속상해하셨지만 역시나 누구보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남편은 조용하게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저한테서 재산을 뺏어올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였죠. 아무리 상담을 다녀도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며칠 후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 내가 남자로서 그렇게 유치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반성 많이 했으니까 당신도 여기까지 해. 한껏 불쌍한 표정으로 용서를 빌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어찌나 역겹게 느껴지던지.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빨리 이 인간과 인연을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야. 빨리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자. 변호사 상담은 잘 받아봤어? 당신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도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 없겠네? 뒤늦게 남편은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고 앞으로 절대 제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살겠다며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죠. 결국 남편은 소송까지 가볼 생각도 못하고 제가 제시한 조건에 협의하고 끝나게 되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빠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단 한 푼도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나머지 재산에서 정확하게 나눠 갖고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저 인간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이제는 저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 상종도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빠의 수술은 다행히도 잘 끝났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이에요. 당분간 저는 아빠의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겁니다. 내년 동생 결혼식 전까지 아빠가 꼭 회복해서 신부 입장할 때 같이 걸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직장 내 사내 커플이었던 남편과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하던 참이었죠. 저희 남편은 집안에서 막내였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막내답지 않게 무척이나 진중한 성격이고 듬직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장남인 줄 알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정말 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신랑 위로 손위에 삼형제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는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였고 반면에 남편을 제외한 그 집 삼형제는 누가 봐도 잘 먹고 잘 사는 중산층처럼 보이는 묘한 분위기의 시댁이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위로 삼형제들에게는 비싼 과외니 학원이니 뒷바라지를 잘하셨고 명문대까지 졸업시켜 놓았으면서도 어쩌면 가장 마음이 쓰여야 할 늦둥이인 막내 아들에게는 학원은커녕 대학 등록금조차 한 푼 지원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차별 대우 속에서도 신랑은 혼자 죽어라 공부를 한 끝에 형들보다 더 좋은 명문대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걱정은 시어머니가 자식을 너무 차별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 다음으로 시댁의 남편 형제들도 걱정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오히려 어머님보다도 이쪽이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뒷바라지 덕분에 국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졸업한 아주버님들은 소위 사자 직업이라고 하는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잘난 시형제들과 동서들은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는 제 신랑을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저희 남편은 전문직 공부를 하기보다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빠르게 취직을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형들에 비하면 벌이가 앞서는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아무도 생활비나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니 빠르게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막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는 좋은 대학 나와도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 월급쟁이나 하고 있다며 놀리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저희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삼형제들은 전부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을 빼고 자기들끼리만 뭉쳐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 모양이니 시댁 형제들의 인성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었고 결혼을 결심하기에 많은 걸림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뜻밖에도 저와 친정부모님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가 우리 막내 만나면서 걱정 많았지?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테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전곡을 찔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전부 번듯하게 잘 키운 것 같은데 막내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나쁜 엄마로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솔직히 시어머니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형들이랑 막내 아들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고 앞으로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막내 며느리인 저도 집안에서 똑같이 무시를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집안 상황이 본인의 탓이라며 자기가 죄인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이야 집안이 쫄딱 망했지만 예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었다고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애들 아빠가 사업 망하기 전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저희 남편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안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는데 아버님의 사업이 망하고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며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사업이 망하기 전에 본인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빚이 생겼고 아버님까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 보니 한참 공부하고 신경을 써줘야 할 막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 바람에 시댁에 잘 나가던 시절에 자랐던 삼형제와 막내 아들의 인생이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말았던 거죠. 항상 막내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며 어머님은 집안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뒤에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내가 막내를 다른 형제들처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남더라. 머리는 가장 좋은 아이였으니 공부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래서 내가 시애미랍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너무 죄스럽고 염치가 없구나. 어머님의 눈물을 보며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접게 되었어요. 사업 실패로 집안이 무너진 곳이 세상에 한두 집도 아니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돈 때문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대학 다니며 과외에 목을 메고 자격증 공부 같은 걸 거의 못한 이유도 집안이 어려워서 그랬겠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역시도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텐데 누가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만약 집안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남편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가질 때까지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인품 하나만 딱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잘난 척 유세나 떨어대는 시댁 형제들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신랑을 제 손으로 지키고 보란듯이 잘 살아주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결혼에 꼴이 난 이후부터 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시댁 형제들과 맞서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직업으로 저희 남편을 괴롭히면 바로 그만하라고 뜯어말렸죠. 저기 아주버님, 듣자하니 말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남한테 하는 소리도 그 정도면 서운한데 동생한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들 창피한 줄 아세요. 물론 다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이라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고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들까지 갈수록 점점 저희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게는 세상 든든한 신랑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고요. 너희들도 이제 그만해라. 동생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재수 씨도 모자라 엄마까지 우리한테 왜 이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진짜.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한편이 되어 뭉쳤고 나머지 삼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한편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각을 세우고 지내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댁 집안에서 항상 제게 의지가 되어 주었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한쪽 팔다리를 거의 못 쓰게 된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어눌해졌고 표정도 제대로 지으실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짧은 의사소통 한마디조차 쉽게 하실 수가 없었고 집안에서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주변에서는 잘 키운 아들들 덕분에 뒷바라지 하는데 큰 걱정 없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에게 지원을 받고 자란 잘난 삼형제들은 어머님의 병수발을 들려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바로 병원에 달려갔는데 나중에야 겨우 도착한 삼형제들이 병실에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보험은 뭘 들어놨는지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야, 엄마 혼자 못 지낼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냐? 어떡하긴 형이 장남이잖아. 형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미쳤냐? 저 노인네 집으로 데려가면 나 바로 쫓겨나? 물려받을 돈이 있길 아냐? 내가 와이프한테 무슨 면목으로 노인네 병수발을 들게 해? 알지? 우린 맞벌이 하는 거. 나한테는 시킬 생각 하지도 마. 아, 진짜 골치 아프게 하네.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와 남편은 속이 썩어서 문드러질 지경이었죠. 오죽했으면 제가 그딴 소리 할 거라면 병실에 오지도 말고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고 내쫓았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되어 아주버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4명의 형제들이 그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자는 말이었어요. 물론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없는 소리였죠. 요양원 이야기 자체도 못마땅한데 그 삼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알아본 요양원이 정말 시설도 형편없고 의료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대한 가격만 저렴한 그런 요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3명의 형님들도 다들 자기 집에는 어머님을 드릴 수 없다고 절대 안 된다며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형제들 단톡방이 있는데 요양원 비용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돈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저는 참다 또 한 번 성질을 못 참고 폭발하게 되었죠. 지금 다들 돈 이야기가 나와요? 요양원에 모실 거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하지 않나요? 재수 씨가 뭘 모르는 소리를 하네. 한두 달 지내고 나오실 것도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계셔야 하는데 가격이 저렴한 곳에 모셔야 부담이 적을 거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재수 씨가 형편도 제일 어렵잖아. 다 그쪽 집안 생각해서 해주는 소린데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어? 다들 똑바로 들어요. 어머님 아직 정신 멀쩡하시니까 다신 어머님 듣는 앞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말아요. 아픈 부모 모시는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제가 모실게요. 그렇게 제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시댁 형제들은 다들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럴만도 했던 것이 당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몸조차 혼자 가누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24시간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후에 사직서를 내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행여라도 저한테 작은 미안함을 품지 않도록 거짓말도 해가면서요. 어머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가 결혼한 지도 벌써 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직서 낸 거예요. 몸 관리도 하면서 임신 준비도 하고 공부도 좀 하려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함 대신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듣기에 좋았어요. 남편이 제게 잘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결심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이 갖겠다고 핑계를 대긴 했지만 그때 이미 제 나이가 적지 않아서 우리 부부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 씨가 된다고 얼마 후에 제가 임신에 성공하고 출산을 30일도 남기지 않았을 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댁 형제들이 곧 태어날 조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시댁 형제들은 저보고 이제 애 태어나면 어머님을 같이 모시는 것이 힘들 거라며 대뜸 자기들이 어머님을 모셔가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셋이 번갈아 가며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재수 씨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는 애 낳고 육아에 집중해.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시형제들을 향한 원망과 실망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제가 출산을 하러 남편과 함께 병원에 있던 틈을 타서 시댁 형제들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님을 모시고 가버렸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펄펄 뛰었고
형들 집을 다 방문했지만 그 어디에도 어머님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모시고 갔냐고 따져 물으니 마지못해 주소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남편이 가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그곳은 삶의 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호스피스 병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댁 형제들이 어머님을 금방 세상 떠날 사람 취급을 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저는 조리원에 들어가 있었지만 남편은 그 사이에 자기 형들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까지 벌였더라고요. 제가 조리원에서 나오고 얼마 후 남편은 다시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댁 형제들을 다신 상종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 저희 사형제 다 모여 대화를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겨두고 남편과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 자리에 나갔더니 3명의 아주버님과 3명의 형님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1명 나와 있었는데 자기를 변호사라 소개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왜 불렀어요? 제가 고소라도 할까봐 그래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하네. 헛소리 그만하고 이리 와서 좀 앉아요. 나중에 서운하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저는 갑자기 이 인간들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나까지 오라고 했나 싶었는데 얼마 후 이 자리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재수 씨 다 알면서 이제 와서 표정 관리하기는?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읍시다. 재수 씨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엄마 모시겠다고 한 거잖아. 이게 지금 한국말 맞아요? 내가 대체 뭘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재수 씨가 그동안 우리 엄마 병수발 들었던 이유가 바로 유산 때문이잖아. 저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유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신다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일단 변호사 설명은 나중에 들으시고. 원래 부모를 직접 모신 자식이 유산 상속에서 더 큰 지분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다 알면서 이러는 거 맞잖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유산 상속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요. 어머님 앞에서도 절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럼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란 소립니까? 진짜 그 마음 끝까지 안 변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당신들이 한 번만 더 이런 짓거리를 벌이면 그때는 나도 절대 참지 않아요. 법이든 뭐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한바탕 경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황당함이 밀려왔습니다. 난데없는 유산 타령이라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빚 갚으며 사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는데 그런 어머님이 재산을 모으면 얼마나 모았고 숨겨놓은 것이 있더라도 그걸 내시 나누면 얼마나 된다고 저 난리들인가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한동안 시댁 형제들은 잠잠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어머님 병세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조용히 잠든 것처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도 코빼기 한번 비추지 않던 시댁 형제들이 장례식장을 저와 남편이 다 차려놓고 나서야 그 뻔뻔한 낯짝을 하나씩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변호사가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각자 한 명씩, 그러니까 3명의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시댁 형제들은 명색이 상주라는 작자들인데 손님 맞이하고 장례를 제대로 진행하기는커녕 밤낮으로 술 마시며 유산 지분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삼형제들을 보며 조문객들이 호로자식도 저런 호로자식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찰 정도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싸움은 3일 밤낮으로 그칠 줄을 몰랐죠. 아예 발인을 할 때는 그 인간들 다 사라지고 저와 남편과 다른 친척들 몇 분이 참석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인을 마쳤고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남기신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댁 형제들과 함께 어떤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어느 대형은행의 개인금고였고 저는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내 평생 못 다 갚은 빚이 아직 남아있다. 그 빚을 청산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망이니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편지의 내용은 그것이 전부였고 시댁 형제들은 다들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빚이라고? 분명히 빚이라고 했지? 아니, 재산이 아니라 빚이었다고? 엄마가 뭐 헷갈린 거 아니야? 그러자 시형제 3명은 들었던 것과 이야기가 다르다며 자기들끼리 또다시 싸워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큰 기대를 품은 채 이곳까지 저를 따라왔다는 눈치였죠. 사실 저는 어머님 유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저희에게 부탁하고 가신 그 빚이라는 것이 무언지 그걸 저와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어머님의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노란색 커다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시형제들은 그게 차용증이나 대출 증서라고 생각했는지 손대기도 싫어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고 저희 남편이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다름 아닌 주식 증서였습니다. 지금이야 주식을 인터넷으로 사고 팔고 쉽게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증권회사에 직접 찾아가 구매를 하고 증서를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아버님 살아계실 적부터 어떤 국내 대기업 주식을 잔뜩 사서 모아두셨고 집안이 쫄딱 망할 때도 그것만큼은 팔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증서들이 가치가 시가로 80억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삼형제들은 빚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쾌재를 불렀지만 얼마 안 가 서로 더 많이 갖겠다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빚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마음이었고 유산이 탐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들 틈에 섞여서 아귀다툼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똑같이 4분의 1씩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장남은 장남이라 더 갖겠다 하고 차남은 자기가 어머님께 평소에 용돈을 많이 드렸으니 본인이 더 많이 갖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삼남은 자기만 엄마가 고액과외를 시켜주지 않았다면서 주식이라도 더 갖겠다며 헛소리를 했고 그렇게 3명의 형제는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금고에서 주식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어머님의 변호사라는 분이 저희 형제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저희에게 남긴 말씀이 있다면서 편지를 읽으라고 전해주셨어요. 그 편지에는 자신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지만 마음의 빚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걸 꼭 갚고 떠나고 싶다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지 못한 막내 아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본인 유산의 절반을 막내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빚은 자신이 병을 얻어서 짐이 되었고 그런 자신을 위해 회사의 사표까지 내가며 끝까지 병수발을 들어주었던 막내 며느리에게 빚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산의 절반은 막내 며느리에게 상속을 하겠다는 편지였어요. 당연히 그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삼형제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얼떨떨한 기분이었고 이미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지만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편지는 변호사의 공증까지 마친 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어머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이대로 끝이 나면 좋았겠지만 당연히 삼형제들은 저희에게 본인들 몫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남편의 형제들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마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부분은 나눠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어머님 유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큰돈이 생겨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다음 날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저도 평소처럼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문제는 어머님 유언장을 관리했던 변호사분께 일임을 해두었어요. 조금 나눠주더라도 솔직히 상관은 없지만 그 3명의 인간들이 너무 괘씸해서 일단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아주버님들은 직업도 좋고 재산도 저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어머님의 유산이 없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대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옥 같은 아귀 다툼과 별개로 저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과는 반대로 저희 부부와 우리 아들은 사람 냄새나고 따뜻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도 저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 어떤 좋은 집에 살아도 세상이 지옥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